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강력하게 긴축을 시사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현재 코스피 2,500선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특히나 유럽중앙은행이 오는 9월에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모습, 매도가 거센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1.4%까지 저점 키워나가면서 2,5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0.97% 하락세로 870선이 깨지면서 8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불안한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윤다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요? 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월에 0.25%포인트 인상하고 9월에도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11년 만에 처음인 겁니다. ECB는 현지 시간으로 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6년째 유지해온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 역시 각각 마이너스 0.5%와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방향에서 중기 물가 전망이 유지되거나 악화하면 더 큰 폭의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가 상승 고민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저희 나라의 일이 아니죠. 또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유럽은 물가 상승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ECB는 높은 물가 상승률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도전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CB는 이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6.8%, 내년에는 3.5%, 내후년에는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CB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전쟁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치솟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면서 이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실질 경제 성장 전망치는 올해 2.8%, 내년에는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ECB는 갱신된 데이터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전진하기로 했다면서 9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9월 이후에도 유럽의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수지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믿었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교육 환경이 나빠지면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경상수지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상품 수지는 2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흑자폭이 2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네, 또한 원자재 가격도 많이 급등을 해서 걱정인데 수출과 수입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4월 수출은 58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2% 늘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18개월 연속 증가한 건데요. 특히 통관 기준으로 석유 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3% 늘었습니다. 수입도 559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5% 증가했습니다. 16개월 연속 증가한 건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자재 수입이 37.8%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석탄과 가스 수입이 각각 148%, 107%씩 뛰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여행 수지 적자 규모는 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4월과 같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쌍용차 인수전 이야기 듣겠습니다. 쌍용차 인수를 놓고 다시금 KG와 쌍방울이 붙었다고요? 네,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재도전하면서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의 쌍용차 인수전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쌍방울그룹 산하 강림이 꾸린 컨소시엄이 전날 인수 의향서를 접수했는데요. 입찰의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쌍방울그룹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KG 컨소시엄이 지난달 10일 강림 컨소시엄을 제치고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입찰에서는 KG 컨소시엄이 3,500억 원 안팎, 강림 컨소시엄이 3,800억 원의 인수 대금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 측은 인수 시 지급해야 하는 인수 대금과 함께 인수 이후 투입되는 운영 자금까지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모두 약 9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인수 예정자로 쌍용차 우선 매수권을 보유한 KG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운영 방향, 가용 자금 등을 고려해 KG그룹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건 회장은 최근 쌍용차 인수 절차가 끝난 후 전기차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최근 KG그룹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경쟁이 심화될수록 쌍용차의 인수 대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에디슨 모터스가 지난 3월 자금력이 부족해 인수에 실패했고 미래차에 대한 성장 동력이 부족한 쌍용차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인수전의 핵심은 양측의 인수 자금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그룹은 모두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인수 예정자는 인수 제안서 접수를 거쳐 이달만 선정되며 7월부터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유럽은행의 이 기준금리 인상 소식부터 쌍용차 인수 소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 윤다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우려했던 대로 다소 힘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증시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또 제한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죠. 결국에 2,600포인트 이탈을 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주나 운수창고 관련주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은행주나 철강주들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과 또 유가 상승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0.99% 밀려난 86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수급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현재 2,900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3거래일 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397억 원, 외국인은 765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일 국토교통부가 현대차와 함께 레벨4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시범 운전을 진행했던 만큼 기술 실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
모빌리티 혁신법을 7, 8월 중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비고 5% 넘는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인포뱅크도 10%대 급등, 모트렉스는 현재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기지개를 펴나 싶더니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해제가 되나 싶었던 상해가 다시 한번 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5일 만에 전면 봉쇄를 해제를 했는데 상해가 현재 관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이에 따라 공포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아무래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이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91%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우선주도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DYD도 3%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차세대 디램 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다만 오늘 주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고요. 국채금리 상승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반 하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영풍재질 골판지 업계 1위 기업인 대양그룹이 영풍재질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틸렉스는 국내 최초 고형암 정목을 위한 치료제 임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디엘은 미국의 석유화학사 크레이튼의 인수 효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63,000원이 붕괴가 되면서 52주 신저가를 또 새롭게 기록을 한 상황이었죠. 최근에 반도체 가격에 관련해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면서 오늘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1.99% 밀려난 63,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고려시멘트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원재료인 시멘트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일부 레미콘 공장은 재고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0.75% 오른 4,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가스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가스가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전일 9.37% 급등을 보이자 오늘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95% 오른 22만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의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포착하는 시간인데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좀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LG이노텍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미국 전기차 공급 입찰 참여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시장 대비해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세 종목 중에서 오늘 SM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 미니 2집 선주문이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오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리오프닝에 따른 콘서트 재개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작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 투자 매수 종목 중에서 강원랜드가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리오프닝 수혜주이자 지금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이제 사이드 베팅이 재개가 되면서 테이블당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 꾸준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LG 이노텍과 리오프닝 관련주인 강원랜드, SM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것일까요? 네, 저 LG 이노텍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미국 전기차 업체의 수주 규모 약 한 1조 원대 규모의 수준의 이제 공급 입찰을 이제 참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좀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에 전장형 카메라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흥행이 계속해서 꾸준한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환율 효과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디드 망원 모듈 시장이 지금 개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기존의 아이폰의 후면 카메라만 탑재가 됐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전면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면서 향후에 이제 카메라 모듈 믹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2분기 이후에도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시장의 컨셉 자체가 이런 실적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영훈 과장의 특징주인 LG 이노텍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 주도하는 마켓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이 천연 생산 경쟁에 나서면서 천연가스 생산 경쟁에 나섰습니다. 관련주의 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천연가스 관련주의 흐름 전해주시죠.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신규 가스 채굴을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그 금융상품이라든지 말씀해주신 대로 관련 주들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선물 가격 같은 경우 51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10 돌파를 거의 앞서 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미국 그 텍사스 LNG 수출업체 프리포드의 터미널 화재 사건이 나타나면서 또한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그 가스감을 재차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주로 그 대성에너지라든지 GSE, SH 에너지화학 같은 종목들이 주가들이 선반영되면서 큰 변동성을 나타낸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요.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변동성이 잦아든 상황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 LNG 상품 관련된 선물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이 세계 각국의 여파가 좀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유럽연합에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한 바가 있는데요. 주요국의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이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이 유럽 쪽에 추가적인 LNG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었는데요. 독일이나 이탈리아도 카타르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기로 했고, 올해 11월 27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개최국인 이집트도 카타르에게 가스 수입을 하는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러시아 쪽 에너지 사용률이 높았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비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 캐나다도 수출 수요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LNG 생산 설비의 조기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러시아 쪽의 수요를 다른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신규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노르웨이와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역시 북해에서의 어떤 석유와 가스 생산을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그동안 보류했었던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재개를 하고 세네갈 같은 국가도 가스 개발을 추진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까지 이런 LNG 신규 생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이런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생산과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지금 국제에너지기구는 더 이상 이 석유나 가스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도 했고요. 하지만 올해 2월에 발의된 그린 텍소노미에는 천연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선 최근에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국제환경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주요국들이 천연가스 생산 경쟁에 나타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구의 어떤 온난화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2100년까지 1.5도로 제한하자는 협약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그런 보고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러시아 쪽의 에너지 사태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스 개발을 통한 개발 생산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구 온난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일부 환경 단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천연가스와 유가는 또 밀접한 상상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오펙 플러스가 오는 7, 8월에 원유 증산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관련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요 수출 기구, 오펙, 그리고 러시아 같은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가 오펙 플러스인데,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달 정례 회의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7월과 8월에 각각 약 64만 8천 배럴을 하루에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증산량은 기존의 방침보다 50%가량 많은 양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런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속도 상향을 하게 되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를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양이다라는 판단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월달, 5월달은 중국 봉쇄가 되면서 석유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6월부터 주요 도시 봉쇄 완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석유 가스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올라오게 됐고 계속해서 올해까지의 현재 수요를 고려한다면 하루에 약 260만 배럴의 원유가 추가 공급돼야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기로 한 약 65만 배럴은 이 수요에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가 역시 이런 오펙의 그런 원래 회의 때의 증산량에 약간 촉각을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유가였지만 증산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고유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획기적인 증산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유가의 하락을 보기에는 약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러한 소요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나야지 유가가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가 같은 경우 하락을 한더라도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 정도의 소폭 하락하는 정도,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유가는 120달러까지 돌파를 했지만요. 아랍에미리트는 아직 유가가 정점까지는 좀 멀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연일 치솟는 유가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산량이 수요량에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더 높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LNG 천연가스 쪽의 생산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상당한 막힌 유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쉽게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조금 적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봉쇄가 이제 완전하게 해제가 된다면 일시적인 유가 급등도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어떤 상승 추세는 당분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러시아 침공 장기화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에너지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섹터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탑픽 종목과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우선 고유가 관련돼서는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이익 개선 속도가 높은 최근에 정유주들의 주가 흐름이 시장과는 무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이런 정제마진, 고유가에 따른 정제마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최근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유가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2분기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런 원유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LNG 상품과 같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서 이런 정유 섹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유의 상승 추세가 꺾이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유주 역시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유가 상승과 함께 추세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말씀드린 세계 각국의 LNG 생산 투자를 빠르게 늘려나가면서 조선업종의 이익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NG선 관련 매출이 높은, LNG 선박 관련 매출 노출도가 높은 현대중공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런 LNG 생산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에 주가가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추가적인 수주 내용이라든지 발주 소식이 전해진다면 주가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강세로 인해서 국내 관련 기업에도 우호적인 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사업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의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이 개선된다는 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가가 계속 고유가가 유지가 된다면 업종들 역시 이익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 LNG 선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개선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에너지 관련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최진욱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긴축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 여파 때문인지 미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2,600선까지 뚫어내면서 3주 만에 다시 붕괴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하락폭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우선 이제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 매파적이었던 ECB 회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이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5월의 소비자 물가 경제 심리로 지금 장중 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지금 3개 지수 모두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 데이터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현재 CPI 수치가 좀 높게 나올 것이라는 연준의 이 매파적 성향이 강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 5장 들어가지고 갈수록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또 이제 중국의 이 베이징과 그리고 상하이 재봉쇄 뉴스도 지금 투심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재 2년물과 그리고 10년물 이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빅테크들 역시 다시 한번 휘청거린 모습을 보여줬고, 또 UBS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 지금 키뱅크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이번 5월 매출이 평균치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중에 애플이 마이너스 3%대,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그리고 아마존이 마이너스 4%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빅테크들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 이 성장의 의문을 품고 있는 이 메타 플랫폼이 마이너스 6%대와 그리고 넷플릭스 역시 마이너스 4%대로 하락이 조금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USB의 이 매수 의견 상향 소식에 장 초반에 6% 가까이 좀 급등세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시장의 급락을 피해가지 못하고 상승폭을 전부 반납을 하면서 마이너스 0.89%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이 노조가 강한 이 유럽 업체 인수에 이 삼성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업체로 지금 눈을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금일 지금 우리 증시만 조금 살펴봐도 현재 코스피 2,600선을 이탈을 하면서 장중의 공포감을 더욱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시장의 막막함이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그마한 불확실성이 하나에도 현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세 실종이 공포를 몰아가고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상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현재로서는 공포감이 조금 몰아올 수는 있지만 이 공포감보다는 다소 기회로 반작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 이 CPI 발표와 그리고 6월에 FOMC 이후의 방향성을 조금 봐야 될 듯 합니다. 결국에는 이 ECB가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7월 25bp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한 이후에 유로화가 약세를 띠면서 지금 달러는 오히려 강세가 출현하기는 했지만 이 독일이나 그리고 유로존의 이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은 이 ECB의 매파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CB가 지금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들의 물가 목표치인 2% 이상으로 제시를 한 가운데 22년 같은 경우는 6%, 23년은 3.5%, 그리고 24년 2.1%, 또한 9월에 이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연준뿐만 아니라 ECB도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에 늦어지면서 이를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가지고 후행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피크아웃 여부를 넘어서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이 가시적인 신호가 우선은 등장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은 확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편 그간의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유럽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투자자들의 이목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행령의 동참,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ECB에서도 이번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ECB는 전 세계나 그리고 역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의 통화 긴축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제로 대출금리나 그리고 마이너스 예치금리 종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에는 각각의 이 대출이나 그 예치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ECB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긴축 조치가 늦었다는 비판을 따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유로에서는 지금 제로 대출이나 그리고 마이너스 이 예치금리 상태에서도 신용확대 효과는 굉장히 미비했고 2022년 이 예측 불가능 변수였던 러시아랑 그리고 우크라 이 전쟁 등이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확대 이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간 유지한 제로나 그리고 마이너스 예측 금리 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듯 보여집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 통화 정책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다가오는 7월에는 지금 25bp의 이 기준금리 인상이 확인이 되었고 향후에 유럽 내 인플레이션 압력 상황 또한 고려를 해가지고 9월에는 지금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캐나다 이 금융기업 역시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확인된 이 유럽 중앙은행의 이 매파적 스탠스는 이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한 상황이고 다만 이번 유럽의 통화 긴축을 통해서 이 단기적 유로화 강세를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가지고 안전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선호나 이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이 통화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한 달러 강세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은 ECB의 발언을 조금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데 이번 ECB 총재가 통화정책 회의가 끝난 후에 이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은 유지가 되거나 혹은 악화가 된다면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정책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은 7월이나 9월에 이 긴축 스텝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면서 단발성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긴축 구간이란 표현을 쓰면서 향후에는 긴축 경로가 이어질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예상보다 지금 덜한 매파적 정책이라고 판단한 듯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유는 지금 유로화는 하락을 했고 유로화가 하락을 하면서 당연히 달러 가치는 상승을 하고 유럽이나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경기 둔화 이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하게 이어지는 이 긴축 랠리에도 유로존도 지금 동참하기 시작한다는 우려감과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다소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 남은 상황인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5월 이 CPI 발표와 그리고 6월의 FOMC 이거에 대한 우려가 시장 조정에 좀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현재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CPI 발표와 그리고 6월의 이 FOMC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은 시장은 방향성을 위로 잡아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고 오히려 우려가 증가가 된다면은 현재 조금 더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성장 전환 그리고 가치주 위주의 이 모아가기 전략이 현재로서는 현명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최근에 1년 이상 상승세가 지속된 까닭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모습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전망치가 어떤지 이번 발표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전해주시죠. 우선은 미국의 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발표가 곧 나오게 되는데 이 5월 CPI 같은 경우는 미국의 FOMC 6월 장내 회의를 앞두고 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이번 발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연준의 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상승폭, 속도 같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40년 만에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는 이 관측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월의 CPI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좀 예상보다 낮아진다면은 이 글로벌 증시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직비한 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5월의 CPI는 전년보다는 지금 8% 이상 상승을 했고 4월에는 지금 8.3%보다 상승세가 조금 둔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의 이 CPI는 3월에 8.5% 그리고 4월에 8.3%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감소를 한 것인데 다만 40년 만에 이 물가 상승은 이미 전쟁 때부터 우리가 가시화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이 에너지 위기가 잡혀야 인플레나 그리고 CPI가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국이 경우 지난해에는 이 에너지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 가격 상승이 이번 10월에 에너지 비용 상승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WSJ 같은 경우는 지금 5월에 CPI가 8.2%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고 지난달에 8.3%와 그리고 인플레 피크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수치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비의 이 긴축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다소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 CPI는 앞서서 오히려 상승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인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앞서 상승은 결국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가능성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8.2%보다는 높아져야 정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치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의 안도감이 오히려 반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 CPI 발표 이후에 6월 FOMC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현금 확보가 적절한 시기일 듯 보여지고 6월에 FOMC까지 끝나고 나서 시장에 조금 방향성을 잡아야 될 듯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이 경제 예측 기관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임박했다고 봐야 할지 전문가님의 견해와 투자 시 대응 방안까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론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오히려 좀 저성장이나 그리고 고물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는 3단계 분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통화량 급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산 비용, 즉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생산량이 축소입니다. 이미 지금 1단계나 2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3단계는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다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국면을 치닫고 그리고 다가왔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70년대에 우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우려감은 나왔었지만 그에 비하면 현재 유가 상승을 조금 보게 되면은 그 전 70년대에 비하면 상승폭이 좀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이 70년대 이후에 에너지 효율성이 지금 높아지면서 이 석유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현재는 이전만큼 조금 높은 편은 아닌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선 소송 부분을 조금 제외를 한다면은 많은 곳에서 지금 석유 대신해가지고 다른 원료나 그리고 원료원이 될 만한 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 70년대 오일 쇼크였다면 현재는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기대 전력 생산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천연가스 쇼크라는 점입니다. 이번 위기가 이 천연가스 쇼크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료나 그 연료로 사용되는 제품 가격이 폭등하게 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의 이 도매 전략 가격 급등에 따라 가지고 지금 비료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식품 공급난이 존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인플레 국면에 있어가지고 평가 방향성을 조금 보게 되면은 우선은 지금 경제가 코로나 침체를 벗어나서 현재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수요가 밀고는 있지만 반대로 지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더해져가지고 지금 물가가 상승한 원인인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볼 때는 현재 인플레 압력이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인플레는 맞기는 하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보기에는 다소 현재는 조금 과소평가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심은 우선 금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높은 변동성은 지금 실물 경제에 여러 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세계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금 신속하게 물가를 낮추는 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듯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